반갑습니다. 주제 7 동학농민군 보국 안민의 깃발을 들다입니다. 전체적으로 개괄을 해보면 동학농민운동을 19세기에 계속적으로 일어난 여러 봉기들의 연장선으로 바라보면서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장하였는지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하실 때 동학농민운동의 진행 과정은 2019년에 방영한 드라마 녹두꽃에서 아주 잘 묘사했으니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주제 열기는 방공령의 실패로 인한 일본에 대한 반감, 서울의 척외양 벽서 사건 등 당시의 반외세 분위기를 중심으로 조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조선의 상황에서는 민중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했습니다. 1890년대 초가 되면 밀란의 일상화라고 표현될 정도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빈번하였는데 이것이 동학농민운동의 토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폭발적이었던 각적의 봉기는 고을의 경계를 넘지는 못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전국적인 항쟁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다음 페이지에서 서술하였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은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지만 당연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일상화된 봉기가 동학이라는 종교 조직과 결합하고 전봉준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서 드디어 고을의 경계를 넘어 전국적인 항쟁, 즉 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료톡톡의 사발통문입니다. 사진의 사발통문은 봉기 당시 고을의 직강들에게 돌린 통문, 그리고 이 통문이 돌고 난 뒤의 백성들의 반응, 이런 것들 다 섞어서 만든 일종의 개인 기록물입니다. 즉 당시의 원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사본도 아니니 원문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과서 본문에서는 사발통문을 따옴표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본격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을 다룹니다. 우선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을 고부봉기가 아닌 무장봉기로 잡았습니다. 고부봉기가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고부봉기는 고을의 경계를 넘지는 못했던 이전의 여러 봉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봉준과 손아중이 일으킨 무장봉기를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료톡톡에 나오는 직강소는 그 성격, 설치 시기, 전주 화약과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학계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직강소는 그 지역 농민군의 힘에 따라 기능이 달랐기 때문에 직강소를 농민군 활동의 전체가 아니라 부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농민군의 세력이 강했던 곳은 농민군이 실질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패전개혁을 실천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천 년 우리 역사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2차 봉기 수업을 하다 보면 신식 무기를 가진 일본군과 싸운 것을 두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농민들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봉기 때 일본군에 맞서 함께 싸우자며 농민군이 관군에게 보낸 경문을 본문에 넣어보았습니다. 경문대로 관군과 양반 지도층들이 농민군과 힘을 합쳐 일본군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학생들과 상상해보며 2차 봉기 실패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도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듯 합니다. 범교과 학습에서는 동학농민군의 새로운 모습을 다뤄보았습니다. 잘 접하지 못했던 사료와 이조희 같은 여성 지도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농민군의 생명중시, 평등 사상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역량키우기 2번은 실제 사료를 카톡 가상대화로 엮어보았고 3번은 패전개혁안 탐구활동을 넣었습니다. 이전에는
오지영이 동학사에 넣어오는 패전기어간 12개조를 많이 넣었지만 현재는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봉준 판결문에 넣어오는 패전기어간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제 7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